네. 자, 이 시간에는 앞에 시간에 이어서 그 주식회사 3일 패션의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주식회사 3일 패션의 마지막 단원 정보 분석. 정보 분석인데 아까 장부를 총계정 원장을 메인 매출장 조회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봤고요. 306페이지부터 지금 할 차례입니다. 제2절 회계정보 활용. 자, 회계정보를 분석을 한다 하는 것은요, 그 기업을 분석하는 것이죠. 회계정보를 분석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계정보의 분석은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의 회계정보를 분석하여 기업의 정보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정보의 분석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과 또는 채권자의 그 기업의 그 신용도 이런 것을 평가하는데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업이 얼마나 위험하냐 안전하냐 또 그 기업의 수익성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 위험한가 안전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겠고 수익성이라 하는 것은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그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지표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관련된 지표로서는 지금 여기서 네 가지의 지표를 소개하는데 첫째, 유동비율이라는 지표입니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 하면 비율이 나오죠. 그래서 유동자산이 유동부채의 몇 %냐 100을 넘으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기업이 보유하는 지급능력, 신용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비율로 높을수록 재무 유동성은 큰 것이다. 100보다 높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자산 하면은 1년 안에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을 우리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유동부채다 그러면 1년 안에 우리가 지급해야 될 채무가 유동부채입니다. 우리가 지급해야 될 채무가 더 우리가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보다 더 많다 하면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단기에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유동 비율은 높을수록 좋다. 최소는 100 이상이어야 된다. 뭐 100 이하라고 해서 금방 망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은행에 또 은행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은행에서 대출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기업도 있지만 그동안 또 이 차입금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출이 막혀 있는 기업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위험한 거죠. 자, 그다음에 당좌 비율을 봅니다. 유동 비율보다 더 높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좌 자산입니다. 자, 유동 자산 중에는 유동 자산 안에는 재고 자산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당좌 자산은 재고 자산을 뺀 유동 자산이죠. 그럼 여러분이 재고 자산하고 당좌 자산이 차이가 뭐냐? 당좌 자산은 판매 행위를 하지 않고 지금 당장 아니면 길어도 한 3개월. 현금성 자산이 취득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자산들이니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바로 당좌 자산입니다. 현금 동원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시장에서 상품을 팔지 않아도. 그래서 유동자산 중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당좌 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00% 이상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 뭐예요? 차기에 만약에 2019년도 결산 결과를 본다고 2020년도에 장사 안 하더라도 빚은 다 갚는다 이거예요. 유동부채. 이 유동부채가 2020년에 갚아야 될 부채라면은 이 1년 안에 우리가 지급해야 될 채무니까 당좌 자산은 뭐예요? 지금 은행에 들어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도 1년 내내 영업을 하나도 안 해도 빚을 갚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당좌 자산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현금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높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이건 낮을수록 좋은 거죠. 예. 유동 비율이다, 당주어 비율이다 하는 것은 높을수록 기업이 안전하다. 예. 현금, 당주어 비율은 특히 현금 지급 능력이 아주 좋다. 예. 당주어 비율이 높으면. 그런데 부채 비율은요, 낮을수록 좋습니다. 왜? 분자가 뭐냐면 부채 총계입니다. 그래서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 만약에 부채하고 자기 자본이 똑같다 그러면 1이 나오겠죠. 1. 예. 부채가 100원이고 자기 자본이 100원이다. 그러면 똑같으면 1이 나오죠. 100%. 근데 부채 비율이 만약에 5배. 그래서 부채 총계가 500원이고 자기 자본이 100원이다 그러면 500%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 금융위기를 한 우리나라가 지금 첫 번째 맞았던 게 IMF 위기였는데 그때 보통 기업들이 말이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부채 비율이 말이죠. 500%, 600%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기업 경영들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업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은 없을 텐데, 그래서 이 부채가 적어도 부채가 자기 자본만큼, 그래서 우리가 부채하고 자기 자본을 더하면 그게 자산이 되죠. 그래서 부채가 자기 자본을 초과하게 되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지급 능력을 측정하는 비율로 높을수록 채권자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그 기업의 위험성을 보는 겁니다. 위험성을 봐요. 부채 비율 100% 이상이면 별로 안 좋은. 근데 뭐 과거에는 뭐 500%, 600%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은 뭐예요? 반대죠. 자기 자본 비율은 분자가 자기 자본입니다. 즉 자본이에요. 자본을 자산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본을 자산으로. 만약에 자기 자본 비율이 100%다 그러면 부채가 하나도 없는 기업을 말합니다. 부채가 하나도 없는 기업. 우리 가정도 자기 자본 비율이 100%다 그러면 뭐 걱정 없죠. 200만 원 벌면 그냥 200만 원 생활비 쓰고 살면 되는 것이고 100만 원 벌면 그냥 100만 원어치 소비하고 살면 되는데 문제는 빚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달 나가는 이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율이 100이 안 되는 가정에서는 갚아야 될 거 항상 나가는 고정적인 이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자 부담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기 자본 비율이 100%는 안 되더라도 자기 자본 비율이 50%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재산이 뭐 5억의 재산이 있다면 그 중에 2억 5천 정도는 내 거이어야지. 5억이 몽땅 은행 빚이다. 그러면은 여간 많이 벌지 않고서는 이거 버티기가 힘든 거죠. 지금은 이제 다행히 금리가 좀 낮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서 이 뭐 기업이나 가정이나 채무가 좀 있어도 큰 문제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저금리 시대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금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같이 금리도 올라가요. 저성장에서 이제 고성장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뭐 4차 산업 시대다 이래 해가지고 새로운 경제 부흥 시대가 오면은 또 금리는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업이든 가정이든 이 자기 자본 비율을 말이죠. 좋은 상태로 가져가야 되고 부채 비율은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업이 얼마나 위험하냐 안전하냐. 부채 비율은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고 자기 자본 비율은 안정성을 보는 거니까 두 개가 다 같은 개념이죠. 그 위에 두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급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지급 능력이 튼튼한 기업이냐? 이 기업에 돈을 빌려줘도 돼? 뭐 이런 정도.
지급 능력, 현금 동원 능력. 당좌 비율은 현금 동원 능력이요. 유동 비율은 그 기업이 재무의 유동성, 은행 신세를 져야 되는 기업인가, 그러지 않은 기업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걸 심각하게 이 공식, 이걸 뭐 공식을 내가 이거 시험 보기 위해서 외워야 되느냐? 안 외워도 됩니다. 안 외워도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유동 비율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면 반드시 지금까지는 공식을 옆에 딱 써줍니다. 유동자산, 그러니까 여기하고 똑같이 써줘요.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기는 쓸 줄 알아야죠. 유동자산을 먼저 두들기고 나누기, 이 분수가 나누기죠. 나누기 유동부채, 그리고 곱하기 100 해가지고 그 뒤에 퍼센트 붙였다고 생각하시고 읽으면 돼요. 계산이 안 되면 안 돼요. 계산기로 계산을 하는데 분자를 먼저 입력해야 돼요. 그리고 나누기하고 분모, 그 다음에 곱하기 100 해서 100분율로 나온 것을 답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부담은 없다. 공식은 써줍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보고 이걸 찾아내면 돼요. 그리고 재무제표 보는 것도 재무상태표에서 봐라, 이렇게 아주 친절히 알려준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부채 비율을 보는데 손익계산서에서 가서 찾으면 지금까지 공부 헛것한 거죠. 그렇죠? 부채 비율을 계산하는데 손익계산서에 가서 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만 있는데 부채를 보려면 재무상태표에 가야 되겠죠. 아시겠죠? 다음 손익계산서 관련 지표가 3가지가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관련 지표. 첫째,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자, 매출 총이익률 아까 주식회사 3일 패션을 보니까 정기에는 매출 총이익률이 한 50% 됐었어요. 5억 팔아가지고 한 2억 5천이 이익의 매출 총이익이었습니다. 그런데 단기에는 1억 정도 팔았는데 한 6천만 원이 매출 총이익이었어요. 60%. 10% 개선된 거예요. 이건 뭐냐?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대기 단기에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인상이 됐든가, 단가가. 아니면 전기와 단기의 시장의 그 가격 형성은 마찬가지지만 원가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상품을 그동안에 필리핀에서 사다가 팔았는데 중국에서 사다 파니까 훨씬 싸게 상품을 사왔던 거다. 그러면 이제 원가가 절감이 돼가지고 매출 총이익률이 10% 늘었다는 거죠. 싼 상품을 사다가 같은 가격을 받고 팔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매출 총이익률.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률에는 판매관리비가 안 들어있잖아요. 판매관리비가 들어있는 그것까지 계산해서 나온 이익이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 손익계산서 지표 중에서 제일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많이 쓰고 있는 지표는 이 2번째 있는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보고서 이 회사 아이템이 영업이익률이 영업성이 얼마나 있느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영업이익률이 좋으면 지금 좀 빚이 있더라도 금방 털고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아까 그 매출 총이익 나왔잖아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는 거예요. 종업원들 급여하고 임차료 다 빼고 거기 사무실 관리비 모든 비용, 그런 비용을 다 뺀 이익이 영업이익입니다.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그래서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 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영업이익률이 나오죠. 영업이익률이 한 30%만 나온다 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 장사는 좀 괜찮은 장사 아닌가. 인건비 다 주고 말이죠. 나에게 한 30% 이익이 떨어진대요. 그럼 여러분 그 장사 할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어치를 팔면
예, 1,000만 원치 팔면 300만 원은 나한테 이익이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무실 임차료 주고 직원 급여 다 주고. 그보다 더 영업이익률이 높아야 되겠죠. 자,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는 비율로서, 예, 그래서 판매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영업의 손익을 제외한 순수 영업활동의 수익성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 영업활동의 수익성. 그래서 규모도 중요하지만 규모만 봐가지고는 그 수익성 몰라요. 왜냐하면 덩치가 큰 회사는 영업이익도 많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뭐 3개월, 보통 삼성전자 같은 데는 3개월에 한 번씩 발표를 하잖아요. 예, 뭐 이제 지난 4월 달에는 1, 2, 3월 1, 4분기 거를 발표를 했고, 이제 4, 5, 6월 거는 이제 7월 한 첫 주나 둘째 주 되면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뭐 세 달치가 뭐 10조 이렇게 돼요, 영업이익이. 예. 그러면 야, 그럼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많이 하니까 또 생산량이 많은 거, 뭐 세계 최고의 그 생산량을 자랑하기 때문에 규모가 이제 10조가 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은 과연 몇 %일까? 예. 얼마를 팔아가지고 10조의 영업이익을 냈느냐, 이런 얘기죠. 만약에 100조를 팔아가지고 10조의 영업이익률을 냈다. 그러면 1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영업이익률이. 그럼 아마 반도체 영업이익률은 10%는 넘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먹거리로 지금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게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죠.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제품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영업이익률 분석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가 아니면 주변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나도 앞으로 이 사업을 해볼까 저런 사업을 해볼까 할 때 규모만 보지 마시고 영업이익률, 여기에 영업이익률은 몇 %지? 여기에 영업이익률은 몇 %예요? 그 비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영업이익률이면 매출액만 늘리면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확보가 되잖아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이 판매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들, 영업의 비용, 또 이익, 영업의 수익, 이거 제껴놓고 따져보는 게 영업이익률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계산해 봤는데 주당 순이익, 이거는 한 주당 이익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산출을 하죠. 그래서 당기 순이익에 대한 주주의 몫을 우리가 나타낸다 이거죠. 당기 순이익에 대한 주주의 몫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을 한번 주식수로 나눠보는 거예요. 당기 순이익을. 그래서 이제 한 주당 만약에 뭐 5,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한 주당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이 최대 5,000원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당기 순이익을 모두 100% 이번에는 주주님들에게 배당하겠습니다. 경영자가 그렇게 선언을 했다면 당기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 해가지고 주당 순이익이 만약에 5,000원이 나오더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을 곱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나오죠.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 관련 지표에 관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은 주어지니까요. 여러분이 계산기만 잘 이용해서 수익성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행 내용 보도록 하죠. 수행 1번. 전기의 유동 비율은 얼마입니까? 이랬습니다. 재무상태표를 조회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유동 비율은 여러분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면 그게 비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열어볼까요? 12월 달로 조회했으면 전기 거를 물어봤으니까 이 데이터를 봐야죠. 전기 거를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유동자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121 370 000 나누기. 계산기 두들기는 걸 좀 연습해야 됩니다. 평소에 많이 안 쓰셨으면. 유동부채로 나눕니다. 여기 유동부채를 정확하게
찍어낼 줄 알아야 돼요. 94 662 000는 했더니 1.28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128이 나온다는 것이죠. 문제에서 뭐 보기에서 찾는 거니까 뭐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있으면 128.25 그냥 버리면 128. 네. 네, 여기 밑에 수행 결과 128 나왔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 비율이 128이니까 뭐 내년에 돈 걱정은 별로 안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다음에 수행 2번. 당기의 매출 총이익률은 얼마인가? 매출 총이익률은 얼마인가? 그 매출 총이익률은 손익계산서를 조회하라 그랬죠. 그래서 당기 거를 물어봤기 때문에 대략 아까 보니까 한 60% 나왔었죠. 그래서 66050 나누기 110550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59.7%. 제게 매출원가가 틀려요. 여러분 거하고. 예. 제게 매출원가가 100만 원이 높아서 이익률이 100만 원. 이익에다가 제가 100만 원을 더해야 돼. 67050 나누기 11050 하게 되면은 60%, 60.6%네요. 네, 계산기 잘 쓰시네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당기의 주당 순이익은 얼마입니까? 손익계산서를 조회하고 발행 주식수는 만주입니다. 아까 우리 해봤으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만으로 나누면 돼요. 당기 순이익을. 자, 그래서 지금 장부 조회하는 뭐 총계정 원장을 조회하라 또는 주당 순이익을 계산하라 이런 것은 이렇게 조회하는 문제로 나오는데 두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두 문제. 배점이 무려 8점. 네, 8점. 그래서 맨 뒤에 있는 요 문제하고요. 맨 앞에 있는 기초정보관리 문제 있죠. 그건 두 개 더하면 18점이죠. 이건 보너스입니다. 사실은. 네. 회계수업 뭐 차변 대변 이거 잘 몰라도 다 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메뉴만 조회만 잘 할 줄 알면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18점은 아주 뭐 후하게 점수를 주기 위해서 보너스로 준 거고 나머지 이제 실력이 그 70점 중에서 52점 이 52점이 이제 실력 싸움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주식회사 3일패션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실무 위주로 공부를 했다면 뒤에 나오는 부분부터는 이제 실무 위주가 아니라 우리 당면 과제인 시험의 합격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 4부가 뭐냐면은 합격 확신 문제풀이죠. 예. 합격 확신 문제풀이.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그 용산전자라는 회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 용산전자라는 회사는요, 이 회사를 통해서 이 회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실무 중심으로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용산전자 끝나면 뒤에 그 뭐 어느 회사가 나오냐면 유형상사라는 회사가 나와요. 거기는 진짜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실무를 또 다지는 겁니다. 네, 실무 시험 중심으로 또 그걸로 끝나느냐? 그 뒤에 또 모의고사가 10회가 있어요. 네, 지겹도록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기출 문제가 또 6개가 있어요. 예, 그 언제 다 해봅니까, 그걸?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용산전자 남았고, 유형상사 남았고,
모의고사 10개에 기출문제 6개. 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학원에서 안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뭐 집에 학원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순서를 어떻게 잡을까? 용산전자는 할 거고 뒤에 유형상사 할 거고 기출문제는 다 해봐야죠. 예, 기출문제. 예. 모의고사는 남은 시간 남는 대로 할 겁니다. 시간은 뭐 넉넉해요. 굉장히 여유 있습니다. 시간 걱정은 안 해요, 여러분들. 다른 반은 좀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 FAT 1급 반이 막 100시간, 110시간 이렇게 하려면은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해야 되고, 막 시험 위주로 막 몰아붙여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저하고 160시간인가요? 그 중에서 이제 엑셀을 하는 거 빼니까. 엑셀 하는 거 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도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의고사도 다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의고사 다 안 해봐도 이미 여러분이 그 정도 가면은 이제 제 설명 듣기 싫을 거예요. 뭐 다 아는 걸 왜 자꾸 저렇게 얘기하나 하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용산전자를 여러분이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요. 이번에 백데이터 설치하신 분도 계시고 백데이터를 설치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안 하신 분은 백데이터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백데이터 설치가 안 돼 있는 분은 뭐냐? 여기 돋보기를 누르면 회사가 3000번 3일 패션 하나만 있으면 백데이터 설치 안 한 겁니다. 근데 저처럼 모의고사 1회부터 모의고사 5회까지 있나 보군요. 예.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이렇게 있고, 예. 모의고사 10회가 아닌 거군요. 5회까지 있군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회사가 많이 있으면 백데이터 이미 설치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없으신 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백데이터 설치는 인터넷으로 가서 다운로드를 받아 설치합니다. 자, 네이버로 한번 가셔가지고, 네이버의 검색창에다가 31i3일i라고 입력하면 .com 검색이 될 거예요. 31i.com.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교재의 출판사입니다. 31i.com의 사이트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십시오. 회원가입은 필요가 없고요. 이 회사는 회계 세무 관련 도서 출판뿐이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사업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무 회계 쪽에. 자, 거기에 제품몰이라는 메뉴 위에 상단에 있는 제품몰을 클릭하시고요. 왼쪽 메뉴에서 AT 수험서 자료실을 클릭합니다. AT 수험서 자료실. 그러면은 이게 비슷비슷한 제목이 많으니까 잘 고르셔야 돼. 우리가 응시할 또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교재는 회계실무 1급입니다. FAT 회계실무 1급. 예. 아마 날짜가 2월 11일로 업데이트된 날짜가 있을 거예요. 2019년 2월 11일로. 이겁니다. 이 제목을 클릭하시고 초록색으로 녹색인가요? 여기를 클릭하여 다운받으세요 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프로그램은 닫아져 있는 게 좋습니다. 닫아져 있는 게. 그리고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도 되고요. 바로 그냥 실행을 해도 돼요. 이렇게 바로 실행을 해버려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R집 압축이 풀리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파일의 적용을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예 하시면 이와 같이 쫙 푸는 과정이 거치면서 이렇게 허용하시겠습니까? 나옵니다. 예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다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 코드 돋보기를 딱 눌러보시면 회사가 여러 개 들어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오늘은 3100번 용산전자를 선택합니다. 용산전자 AT 맛보기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선택이 됐고 밑에서 로그인 눌러주시면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하겠는데요. 기초정보 10점짜리만 한번 해보고 쉬었다가 일반 전표 입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전자는요. 용산전자는 여러분 이 컴퓨터 도소매업을 하는 기업이래요. 여러분 시험 보는 날도 회사 내가 오늘 시험 보는 회사는 무슨 회사인지 시험지에서 아무리 바빠도 이걸 확인해보고 시험 보는 사람이 더 안전합니다. 실수를 덜해요. 자, 우리 회사가 이름이 뭔지, 그 다음에 뭐를 파는 회사인지, 법인은 당연히 법인으로 나올 겁니다. 이거는 체크해보시고 그리고 문제 풀기로 들어가는데요. 실무 수행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실무 수행시 유의사항은 여러분 시험 보는 날이나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모의고사나 기출문제에 있는 그 유의사항이나 항상 똑같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혹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한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두 번째, 타계정 대체액과 관련된 적용은 반드시 코드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게 사실 앞에서 주식회사 3일 패션을 하면서 타계정 대체하는 거래가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유감스럽게. 그래서 뒤에 하다가 그것도 많이 안 나오고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요 타계정 대체가 있는 경우에 적요에다가 반드시 코드를 넣는데요. 8번 적요가 있어요. 그게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적요입니다. 그래서 8번 적요를 입력을 하라는 건인데 어떤 것인가? 이걸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초정보관리 이해를 하기 전에 여기 실무 수행에 관한 설명만 드리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타계정 대체의 유형 한 3-4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험에서 말이죠. 타계정으로 대체 거래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유형은 어떤 것이냐? 첫째, 상품을 복리후생비로 대체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둘째,
역시 상품을 비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 역시 상품을 접대비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번째, 상품을 기부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은 말이죠.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은 상품이 대변에 가는 경우는 결산 때 상품 매출원가로 대체되는 경우만 상품이 대변에 가거든요. 팔 때는 상품 매출 수익으로 쓰고. 근데 이런 경우, 자 1번에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로 대체한다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차변의 복리후생비 뭐 90만원, 대변의 상품 90만원. 이게 무슨 거래냐? 이때 원가로 적어야 돼요. 네, 원가를 적용합니다. 이때 상품의 적요를 8번 적요를 걸어라 이겁니다. 8번 적요를 자, 복리후생비 하나만 지금 분개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상품을 비품으로 대체한다 그러면 차변이 비품이 되는 거예요. 상품을 접대비로 대체한다 그러면 대변은 그대로고 차변이 접대비가 되는 거예요. 상품을 기부금으로 대체한다. 이게 뭐냐면 차변이 기부금이 되는 거예요. 대변은 상품이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 컴퓨터 대리점이라는 회사예요. 컴퓨터 대리점. 그러면 상품을 복리후생비로 대체한다는 건 뭐냐? 만약에 이제 5월 달에 뭐 5월 8일 날 어버이날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 회사 내에 모범 어버이를 한 번을 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노트북을 하나 선물로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가 컴퓨터 파는 회사인데 노트북을 다른 매장에서 사다가 줄까요? 우리 회사 걸 줘야죠. 그때 그 시상을 하는 거니까 복리후생비예요. 차변의 복리후생비 그 노트북이 90만 원이다 하는 것은 매가가 90만 원인 것이 아니라 원가. 타겟적으로 대체할 때는 원가로 대체합니다. 원가로. 그래서 복리후생비. 만약에 접대비로 하는 경우는 아시겠죠? 거래처에 선물을 준 경우 우리 회사 상품으로 그럼 차변의 접대비가 되는 거예요.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 모범 학생을 뭐 양정여고에서 선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예, 모범생에게 우리 회사가 기부를 하겠다. 예, 거기 포상품으로 내겠다. 이건 기부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차변이 기부금이 되는 겁니다. 원가로. 그래서 회사가 쓰면 비품이요, 회사 직원에게 주면 복리후생비요, 거래처에 주면 접대비요, 상품을 외부에 기부하면 기부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다양한 이런 한 4가지 정도의 개정 과목이 오게 되고 대변이 모두 상품이에요. 상품. 근데 상품을 대변에 8번 적요를 걸어놓지 않으면 이것이 원가로 들어가 버려요. 원가. 매출 원가에 포함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매출 원가가 아닌 다른 비용으로 사용했다 해서 이걸 매출 원가에서 빼주어야 하기 때문에 8번 적요를 꼭 걸어야 됩니다. 적요번호 8번.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자 앞에서도 좀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이게. 예, 1년이면 2번 정도는 이런 게 나와요. 2번 정도는. 그래서
여기에 실무 수행 유의사항에 이 2번의 유의사항을 굳이 여기다 넣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외에는 적요를 채점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3일 패션을 할 때는 적요를 이렇게 우리가 적당한 적요를 밑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냥 타이핑도 하면서 연습했죠. 그래서 이제 그랬지만 이 용산전자부터는 채점 안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예, 채점하는 것만. 예, 채점하는 것만 가지고 연습을 하겠다. 그런데 적요 채점을 안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러나 이 타계정 대체의 경우는 적요를 채점하기 때문에 반드시 코드를 걸어야 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채권, 채무, 예금 거래 등 관리 대상 거래 자료에 대하여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등록한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도 그렇게 해왔어요. 3일 패션 하면서도 예금은 꼭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바꿨었죠. 그 다음에 채권 하면은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 다 거래처 걸었었죠. 채무,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이런 것들 전부 거래처 걸었었습니다. 코드로. 중요한 것은 거래처를 한글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한글도 자동으로 나오지만 반드시 코드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거래처별 대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지문에 따라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지문이라는 것은 그 문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자금 관리 여러분 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받으러움, 지급어움, 그 다음에 하나는 자금 관리 쪽이 아니라 관리 항목 때문에 차량 유지비라든가 차량 관련된 거, 관리 항목을 관리할 때도 F3을 눌렀어요. 자금 관리하고 똑같죠. F3. 그런데 받으러움, 지급어움은 반드시 나오겠지만 차량 관리에 대한 관리 항목을 지정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고는 해놨어요. 그래서 책에는 계속 앞에서 연습이 그렇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시험은 언제부터, 뭐 35회부터 나올지, 언제부터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컴퓨터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이 다 800번대예요. FAT 1급은 계속해서 컴퓨터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출제가 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비용은 800번대로, 판매비와 관리비만 800번대로. 왜냐하면 영업의 비용이 섞여 나와요. 영업의 비용. 기억나나요? 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판매 관리비에 아예 개념 과목이 없어요. 수수료 비용 같은 거는 있죠. 800번대도 있고 900번대도 있어요. 근데 수수료 비용이 단기 매매증권 취득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비용은 영업의 비용 900번대 코드를 써야 되고, 또 받으러움이 만기가 되어가지고 은행에 받아줄 것을 의뢰하는 추심 의뢰를 하면서 발생한 추심료도 수수료 비용인데 이거는 판매 관리비로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된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한다. 당연한 거죠. 계정 과목 정확하게 선택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지금 2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이 앞에서 많이 연습이 안 된 부분을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우리 요 밑에 수행 내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